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틀 전 5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한 데 이어서 오늘도 적격성 여부를 놓고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흠결을 부각하면서 송곳 검증에 나섰고 민주당은 방어태세로 맞서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이 도덕성이 검증대회에 올랐는데요.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몸을 낮췄다고요? 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 부부가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32차례나 압류당했던 이력이 문제됐는데요. 이 준법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연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자녀들이 과거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과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맞춤형 특혜를 받고 라인펀드에 가입한 의혹도 검증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계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경제계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정치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한 반면 이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어 내일까지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앞서 그제였죠. 화요일에는 5개 부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미뤄졌다고요? 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둘뿐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낭만이야 통과냐 심판대에 올라 있는데요. 오늘 이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고 거듭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후보자는 낙마 1순위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있긴 하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지양한다며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최대한 협의할 방침입니다. 정권 임기 말 낙마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야당을 건너뛴 30번째 장관이라는 부담과 향후 전국 경색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문보고서 처리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0일까지로 민주당은 처리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받아 다시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미루어졌는데요.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장관 5명 그리고 또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점하면서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검증 절차가 한창입니다. 일부 인사는 부적격이다라는 야당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도 2명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데스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관련 현안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되셨는데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당이 어려운 시기인데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십니까? 네,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 시기에 원내대표라고 하는 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정말 정의당답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국민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회 목소리에 더 크게 올릴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국회가 양당 정치로 인해 기득권, 담합 정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반기득권 민생 국회를 정의당이 힘차게 열어가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주간이니까요. 먼저 그 얘기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이 부적격 인사로 임혜숙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형 장관 후보자 이 두 후보자를 지금 꼽았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임혜숙 후보의 경우에는 잦은 외유수성 출장, 그리고 예. 다운계약서 작성, 예. 그리고 부적절한 남편 논문 관여 등 기본적으로 도덕성 문제와 또 이러한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네.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예. 특히 이 외유성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중계를 받거나 징계위가 예정된 것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국가기관 산하 연구회 소속 일반 직원도 같은 사유로 자진 사퇴를 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예. 과연 임혜숙 후보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준영 장관은요. 예.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요. 네네. 박준영 후보의 경우는 외교관의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 장관 후보자로서의 애초에 자격 자체가 없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일단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밝히셨는데 임명 철회까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일단 임명에는 그래도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앞에 임혜숙 후보와 박준영 후보의 경우에는 애초에 후보자로 지명하지 말았어야 될 후보를 지명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고 정의당은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노영욱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 부동산 감수성에 비춰봤을 때 도덕적으로 미흡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에 분노하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후보자의 철학과 의지가 저희들은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판단에서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임명 동의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때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더 있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도덕적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긴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개혁적인 인사 인지에 대해서는 또 판단해봐야 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제 어떤 대화 나누셨고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야기도 혹시 하셨습니까?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함께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만나서는 지금 집합금지 집합 제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소급 적용하는 손실보상 입법을 제정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법안 소위가 빨리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렸고요. 기꺼이 윤호중 대표께서도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함께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묶여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손실 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도 함께 했습니다. 네, 이거 청문 보고서와 관련 여야가 선거 전에 앞다퉈서 이 손실보상 법안 소급 적용 포함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통과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주 13일에 법안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예.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만 25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법안 소위 내용에 적시해야 될 내용들을 안건 자료에 다 담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어제 윤호중 대표를 만나서도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되 실제 25개 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회가 25개 법안은 전면적으로 다루고 네. 지금 산자에서 논의해야 되는 손실 입법과 관련된 문제만 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루라도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결국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을 살펴보면 기재부가 예.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급 보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일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손실 보상에 대한 범위와 그리고 손실 보상을 할 때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법안 소위를 열어서 빨리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 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좁혀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 법안이고요.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가 돼야 될 법안이니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김 후보자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 초반에 행안부 장관을 수행하셨고 예. 또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만큼 촛불 개혁이 그리고 1년 남은 이 기간 동안 미완성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정의당은 집중적으로 정책 검증을 할 것이고요. 예. 그동안 못했던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검증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이 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원구성 협상을 놓고서 좀 갈등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한 그렇습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21대 시작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논쟁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지겹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일하는 국회법에서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는 특히 법제 조문과 작구 수정과 관련돼서 네. 서로 입법에 대한 골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논의하지 말자. 오히려 법제와 사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 법제와 사법위원장을 서로 나눠서 역할을 맡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국회가 교섭단체들만의 관행적 교섭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비교섭단체인 정당들의 원구성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원구성을 할 때 비교섭단체에 대한 네. 배려와 안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정의당의 역할 기대가 됩니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만 70세부터 74세까지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등 보호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신 예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콜센터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 콜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른 시간부터 굉장히 많은 예약 전화가 걸려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을 오전 9시부터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오전 한때는 전화량이 굉장히 많은 데다 질병관리청의 예약 서비스 시스템 개통이 늦어지면서 한때 업무가 많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약 2시간 뒤인 오후 6시, 오늘 예약 업무가 모두 마무리될 텐데요. 빠른 예약을 위해서는 미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탁 의료기관 명단을 찾아보고 언제 그리고 어디서 접종을 받을지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거주지 말고도 다른 지역에 있는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 예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만 70살 이상부터 74살까지, 그러니까 1947년생부터 1951년생 어르신들이나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한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이뤄집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약 가능한 연령대를 차례로 늘려갈 예정인데요. 우선 오는 10일부터 만 65살부터 69살까지 어르신들도 접종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13일부터는 만 60살 이상까지 예약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을 받아서 5, 6월 사이 만 60살 이상부터 74살 이하 고령층 894만 6천여 명 등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안전성 우려로 접종 예약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앞서 지난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충북 괴산의 한 교회 예배 참석자 23명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30대 1명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95% 이상이 60살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로 매우 낮다며 예약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사전 예약이 이뤄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감염 예방률은 86%에 이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화로 백신 접종을 예약하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하거나 각 지자체로 문의해 지자체 사전 예약 콜센터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리 예약도 가능하고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더 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까운 부산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울산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어제 하루 울산 지역 확진자는 38명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 조금 전 울산시 발표를 보면 오늘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2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수도 많지만 이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아 방역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어제까지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057명입니다. 지난해 첫 발생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안팎의 기간에 1,051명이 감염됐었는데 60여일 만에 이를 뛰어넘은 겁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30% 정도는 전파력이 높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결과 3월 이후 확진자 가운데 12개 집단 76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들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확진자는 337명에 이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2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2주일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목욕탕이나 유흥업소 같은 감염병 고위험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과 가까운 부산으로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울산 지역 확진자와 만난 뒤 감염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의 부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아직 울산 지역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변 지역 전파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1명이 감염된 이후 같은 학교에 다니는 1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 13명은 1학년 여러 반에 걸쳐 나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감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해 검사했고 교직원과 학생 수백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울산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상황, 울산시 김상욱 시민건강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로도 확대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을 하고 계신 건데 어떻습니까? 추가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본격적인 결과는 안 나오고 있어서 하루 이틀 지나면 이 부분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울산의 그 지난 한 달 확진자가 772명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방역팀이 느끼기에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일반 바이러스보다 좀 더 빠르다고 느끼십니까? 뭐 수치적으로는 1.5배, 1.7배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게 일주 단위로 해서 계속 제곱하면 굉장히 순식간에 2달 만에도 수십 배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 검사하고 관리를 하니 그 정도는 아니겠죠. 예, 현장에서 말씀하시죠. 지난 1년 동안에 저희가 1,000명이 나왔는데 거의 최근 2달 동안에 또 1,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걱정되는 건 중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중증 진행 속도도 기존 바이러스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료진에 따르면 이제 노년층이 아닌 장년층도 폐렴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최근에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경증으로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도 또 며칠 만에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다수가 있습니다. 예,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병상 부족은 없습니까? 병상도 부족합니다. 울산은 이제 의료원이나 산재병원 같은 공공병원이 또 없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상급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감염병에 이제 한 109병상을 할애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많이 차서 위중증 병상 20-30개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또 위중증이 아닌 이제 중등증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등의 이제 2차 의료기관에서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이제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할 때 영남권 타 지역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지금 한 60명 정도가 부산, 대구, 안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상을 물색하고 협의하고 이동하는데 또 많은 시간과 행정이 들고 있습니다. 예. 무증상이나 경증 치료를 하는 생활치료센터도 많이 부족을 하고요. 가용병상이 아직은 일부 있지만은 또 1인 1실 하면 치료 효과도 높은데 1인 2실 이렇게 하면 뭐 쾌적한 치료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가 많아서 타 지역으로도 영남권 타 지역으로도 환자가 가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울산은 현대차나 중공업 이런 생산 시설이 많잖아요. 집단 감염 우려도 클 것 같거든요. 예. 뭐 요즘은 이 집단 감염 경로는 너무 다양해서 뭐 특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국가 기반 산업 같은 경우에 집단 감염이 되면 뭐 수천 수만 명이라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또 유사시에는 이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가적인 손실도 엄청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사내 검사소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대기업들도 제한적으로라도 자체 검사소를 해주라고 저희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차원에서도 좀 방역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력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진 않으신지요? 많이 부족하죠. 이 보건소 인력이 이미 이제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숫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 검사 같은 경우는 민간 인력 회사하고 전문 검사기관을 연결시켜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또 매진을 하려고 하니 보건소에서는 유증상자 검사라든지 백신 접종에도 이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일반 행정요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역학조사에 투입을 하고
또 기간제 인력도 채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인력도 지금 부족해서 일반 행정 인력이나 기간제도 지금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게 지금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다른 조처들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2주간 3곳에서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했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3만 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119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한테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병원과 약국 같은 이용자들도 PCR 검사를 권고를 받으면 반드시 강제 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했고, 예. 아시다시피 목욕장 같은 유흥시설 같은 콜센터 같은 곳은 뭐 강제는 아니지만 강하게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5월 14일까지 아마 결과를 보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요. 울산 상황 김상욱 시민건강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많은 요양병원에서 이런 사진과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운 어머님 모습 저희가 대신 찍어서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가족 대신 할머니 가슴에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서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준 것이죠. 지난해 방역당국은 어버이날 요양시설 면회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요양시설들의 자구책으로 유리창이나 비닐 장막을 설치해놓고 제한적으로 면회를 진행하긴 했지만 따뜻하게 부모님 손 한번 잡아본 게 언젠지 요양시설에 가족을 둔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두 번째에 맞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요양병원 면회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요양시설들은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요양시설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면회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유리벽으로 가로막혀 있긴 하지만 글러브를 설치해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게 했는데요. 모처럼 온기를 나누는 요양시설의 어르신과 면회를 온 자식들, 꽃잡은 두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생기고 처음이죠. 손을 직접 잡기는 엄마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머니께서도 손 꼭 잡으시더라고요. 또 흘리시더라고요. 네, 또 큰 아들하고 화면을 설치해서 오지 못한 너무 가족들과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상 통화도 가능하게 마련을 해놨는데요. 모처럼 모든 가족을 한 자리에서 본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새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나눠야 하긴 하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건 직접 면회를 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를 한 사람은 접종 면회를 허용할 계획인데요.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은 이르면 6월 중순쯤 면회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요양시설에 모신 부모님을 벽 하나를 두고 만나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손주를 안아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가족 간의 생이별의 시기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만 이렇게 벽 너머로 뵙는 시간이기를 어버이날을 앞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같을 겁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택배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 서울 고덕동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택배 노조가 시작한 총파업 투표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개표 결과는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인데 총파업이 결정되면 오늘 11일부터 일부 지역의 택배 배송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도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총파업 투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 현황은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투표는 저녁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투표에 나서는 택배 노조 조합원은 약 6천 명 정도인데요. 일부는 현장 투표로 또 일부는 모바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70명 정도가 현장 투표로 참여했습니다. 기사 대부분이 오후에 배송 일정을 시작해야 해서 이른 시간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노조 소속 기사들이 투표지에 총파업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곳에서 투표를 마친 한 택배 기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했고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는 보는데 그게 안 되면은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 이 투표에서 총파업이 결정되면 택배 노조 측은 오는 11일부터 전국에 배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택배 노조원은 6,300명 정도로 전국 택배기사 5만 5천여 명 가운데 11% 정도로 추산됩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전국적인 물류 대란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택배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노조의 오늘 투표 결과는 오늘 저녁 8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투표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갈등은 지난달 1일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약 5천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지난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측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며 택배 기사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택배 기사들은 지하 주차장은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또 저상 차량을 도입하면 무릎과 허리 등에 큰 무리가 간다며 맞섰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문 앞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 상자 수백 개를 쌓는 등 행동에 나섰는데요.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동안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호소문을 붙이러 단지 안에 들어온 노조원 2명이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또 노조 측은 CJ 대한통운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표이사 등을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투표를 통해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에 대해 택배사가 배송 요금을 더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지 내 택배 거점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놓으란 겁니다. 이처럼 택배 차량 출입 금지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노조의 총파업 투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한 택배 물류센터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성희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인식 차이가 컸는데요. 보복이나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희롱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초중고생과 대학생, 직장인 등 남녀 만여 명에게 성희롱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었습니다.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어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 행위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온 단어 상위 3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단어도 26% 포함됐습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인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는 달리 국민들은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다 등 성희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도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또 나이가 많을수록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특히 성희롱 피해가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항목에서 남녀 사이 인식차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성희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4명 가운데 1명꼴로 1년에 한두 차례 겪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41.6%로 남성 12.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식은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을 요구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모르는 척하거나 슬쩍 피한다도 30% 이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다는 건데 보복 또는 불이익이 우려돼서 또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했다는 비율은 65%나 됐습니다. 피해자의 품행을 문제 삼거나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인권위는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2차 피해 방지 등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시급하다고 꼽은 국민이 많았다며 성별, 연령별 예방 교육과 성희롱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계속됩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자신을 향한 각종 지적에 대해서 부끄럽다 이러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부적격 결론을 내린 가운데 여당이 이번에도 단독 처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청문회 전국입니다.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무난한 통과가 예상이 됩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요. 네. 커다란 쟁점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도 이런저런 문제가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 그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세 이제 과태료 이렇게 미납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또 학창 시절에 이제 학폭 고백한 거, 여러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사력 입지 못했다, 부끄럽다, 다시 한번 사죄한다, 몸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그런 이제 김부겸 후보자가 몸을 낮추다 보니까 도덕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지만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차별화된 의견을 말한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무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대표 출마 이력이 있다. 그리고 내년 중요한 선거가 두 차례 열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그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그 청문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단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표 출마한 적이 있는 경력이 있는 분이 이렇게 총리를 맡는 것이 공정선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는 정도의 가벼운 지적만 있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자가 몇 년 전에 3년 전이니까 한번 행정안전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치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그때 검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야당이지만 한나라당에 같이 몸담은 적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요. 거기다가 4선 의원 출신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 출신에 대해서는 약간 좀 봐주는 경향을 지금 명확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TK 출신에다가 또 통합형 인사다, 또 여야 모든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낸 그 인간적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 않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선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지만 그 총리 자질, 전문성 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 발언을 김부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어떤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바로 공급 그리고 투기 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는 거니까 공급 정책은 저희들이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이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의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다. 네. 당 내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부겸 원내대표도 정책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단 이제 종부세 세금 문제인데 김부겸 후보자 경우도 이것이 징벌적 과세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부동산 정책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방향,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단 언급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한 일가구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는 분들, 예. 현재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납부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어서 부담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과세 이연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는데, 네. 과세 이연 제도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있는 과제인데 뭐냐면은 이 제도가 지금 현재 현금이 없으니까 예. 나중에 집을 팔 때 혹은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현금이 생기면은 그때 밀린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예. 기재부는 이것이 그 세수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실무적으로 어렵다라는 그 야. 뜻에서 중장기 과제다, 지금은 예.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예. 김부겸 후보자는 이 가능성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세 이연 제도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앞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 완박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역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령 검수완박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혁 맞습니까? 조금 예.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어떻게 보면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 완전 박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완전 박탈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 의원님, 뭐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저 네. 보고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네, 총리로서 또 검찰 개혁 마무리 또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이 검찰이 또 반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일단 현행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예. 이것을 지금 원래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시절에 합의한 내용이 기본입니다. 예. 그걸 그렇죠. 토대로 입법한 것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 예. 오늘 그 김부겸 후보자의 언급을 보면은 이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의 기소권만 남겨두고 예. 6가지 수사권조차도 완전히 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소극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왜냐하면 예. 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예. 물론 당에서 김영민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네.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아닌 일부 의원의 의견일 뿐이다. 예. 라고 하는 표현으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네. 김부겸 장관은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선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파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빨리 검찰개혁 특위를 당내 검찰개혁 특위를 발족시켜서 빨리 입법화를 가속화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반면에 백혜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예. 있어요. 제일 중요한 송영길 그 대표도 지금은 민생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과 코로나19 극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예. 적극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직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몰고 가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 이 행안부 장관 시절이었죠. 2019년에 강원 산불 현장에서 여당 지역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구당 위원장하고 후보자님하고 저렇게 둘이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자꾸
이미 10개라도 지금 할 말씀이 없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전 국민이 온 나라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리고 계세요. 장관 입신식은 제가 달리 장관 입신식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 현장은 아니고 옥포 현장에 아마 거기 그 행정사무소에서 서로 이런 재난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그런 의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저기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또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또 이런 것도 침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여야 의원들 간의 산불 현장 사진, 그 사진 해석을 놓고서 지금 그렇습니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전반적인 답변 태도를 보면 굉장히 몸을 낮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사진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양수 문제 제기를 위한 이양수 국민의힘이 지역구가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현장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당사자가 지난 총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당사자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인신공격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여질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경쟁자를 이렇게 청문회장에 끄집어내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사진 하나 이제 사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술판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작년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김부겸 후보자 말에 따르면은 정당대회 마치고 나서 수고한 사람들하고 한 저녁 자리다. 그 사진을 술판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거긴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유일하게 오늘 청문회에서 대치가 형성된 부분들이 오늘 바로 이 사진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어떻게 이제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이었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세 사람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 부적격 판단을 내려서 그 인사청문회 채택을 오늘도 못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채택이 됐지만요. 국민의힘은 3명, 그러니까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 정의당 경우에는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해라. 그리고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담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을 할 거고 청와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차이가 있다면 두 후보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이 제기된 의혹들은 그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게 교수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도자기 그 밀반입 의혹은 공직을 갖고 있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민주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사례가 지금 29명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할 경우에 민심 역풍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인사반성회였습니다.
대통령은 부적격 3인방 임혜숙, 노영욱, 박중영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적격 3인방은 위장 전입부터 탈세까지 제목명도 다양한 비리 백화점입니다. 보통 낙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 단계는 좀 위법성이 좀 명백해진 경우에 좀 거론되거나 되는 경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낙마를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에선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낙마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야당이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오고 나서 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당 중심으로 당청 관계를 당이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민심을 받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어느 수준인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가 결심을 하게 되면은 저는 청와대도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송영길, 윤호중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좀 어떤 파장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제 지금까지 29번째 아닙니까?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케이스가 29번째인데 과연 30번째까지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관심인데 청와대는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혜숙 후보자 경우에는 여성 후보 장관 후보 아닙니까? 여성 장관이 아무래도 부족한데 그만한 또 적격자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박진영 후보자 경우에는 도자기 밀반입 의혹 말고는 재산도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해수부에 근무한 전문성도 갖춘 분이고 그래서 대체 인물을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은 도덕성 갖춘 인물 그런 인물로 국민들한테 내놓는 작업들이 좀 선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으로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결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지금 새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철희 정무수석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철희 정무수석 자리에 앉힌 이유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철희 수석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철희 수석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겠다, 노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여야 또 정치권 또 국민들 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권에서 반대하는 인사 중에 한 명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거든요. 지금 뭐 인사청문회에도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양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마 5월 말 혹은 이제 6월 초 정도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굉장한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물론 이제 도덕성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따지겠죠. 먼저 도덕성 문제를 보면은 작년 4월에 법무부 차관을 이제 그만뒀을 때 그때 퇴직 당시 공무원들은 항상 재산 변동 신고를 합니다. 한 7월자 관보에 실렸는데 그때 신고된 재산이 13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아파트는 분당에 한 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연초면 항상 또 정기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초에 또 이제 그 관부에 게재되는데 그 당시에는 1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4개월 사이에 1억 1천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청문회에서 좀 다뤄질 거고 그리고 이제 퇴임 이후에 법무법인 화연 고문 변호사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런 데 일하면은
수임료가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예. 과연 얼마의 재산을 신고하느냐. 그 부분이 아마 들여다볼 대목인 것 같은데 이런 재산 형성이나 도덕성 문제 말고도 그 김호수 후보자의 친정부 성향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보선이 지금 끝나고요. 여야 지도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정치권의 대권 시기에도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잠룡 3인방. 그런데 최근에 현금 지원 정책을 꺼내고 있는데요. 자,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계 여행비를 뭐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계 여행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한 달씩만 딱 보내주면 정말 좋겠어요.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괜찮죠? 네. 내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되고 내일이 더 걱정돼요. 그래서 아예 만 5살 될 때부터 의무 교육을 해가지고 한글 똑같이 가르치고 필요하면 영어도 똑같이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를 태워가지고 거기에다 질문. 지금 청년들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일단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네,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보기 위한 생각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지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20대가 저런 정책에 솔깃할까요? 일단 분명한 것은 누구한테 돈을 준다. 뭐 돈 받는 사람은 좋을 겁니다. 네.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은요. 하지만 그 돈은 누군가가 낸 세금입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20대, 30대 그 민심 2반을 지난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확인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내놓은 대책들이 현금 지원 공약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잘 모르지만은 20대가 특히 목말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능한 정치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부동산, 가상화폐 논란에서 촉발된 그런 상실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바라는 것이 20대들의 목소리고요. 두 번째가 공정 그리고 투명한 정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세워주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이 주 임무지. 지금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 살포 공약을 막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별로 득이 안 된다. 나라 발전에 득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전 시기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정은 9월에 돼 있는데 지금 이걸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좀 수면 위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지난 2월에 한 차례 또 등장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 경우에는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당원에 되어 있습니다.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당무위원회에서 임의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바꾼다라는 조항이거든요. 결국 바꾸려면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뛰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당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친문 진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논리입니다. 하나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8월, 6월, 7, 8월에 막 이렇게 대규모 경선이라든가 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걸 좀 코로나가 잡혀진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표면적 논리. 또 하나 논리는 뭐냐면은 국민의힘보다 2달 먼저 뽑게 되는데 그러면 후보가 너무 노출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맞을 필요가 있느냐. 좀 늦추자라고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친문 후보가 제3 후보가 등장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라고 하는 속내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속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제3 후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 2달 연기한다고 친문 제3 후보가 갑자기 떠오를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하면은 경선 연기 가능성은 없다. 근데 만약 하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면은 11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또 미국을 찾기도 했거든요. 최근 정계 복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계 복귀 의사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에 초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또 다양한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캠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제 보수의 이미지, 한미 동맹을 자신이 이렇게 헤쳐지는 모습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한다. 나라도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귀국을 한 이후에 대선 주자로 나설지 아니면은 설계 누구를 도와주는 위치로 복귀할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치가 않죠. 본인도 아직 잘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도 근데 있고요. 대부분은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 나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당내 여건이라든가 당내 세력 뒷받침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역할을 할 생각인 만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행보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국무회의 참석 후 발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와 논의하에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이렇게 간단한 게 무상급식이 상징하는 복지가 가는 잘못된 길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상급식은 무차별적 복지, 과잉복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불행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파탄난 재정은 고부가가치 사업 투자에 발목을 잡아서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그리고 종국에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역량과 식단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뭐 선별이냐, 뭐 일괄적이냐, 보편이냐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저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기왕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이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6개 스타트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사무실을 얻으셨네. 네. 일이 되겠어요? 이거 이게 겹치고 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서울 관광 생태계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시너지가 좀 잘 나는 것 같고.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뭐 세팅이 되는 회사 같은데 임원실 같은 위치인데 고생들 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일이 저절로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페이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시아계 할머니 2명이 묻지마 흉기 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버스 정류장. 사건 현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길바닥에는 응급조치 때 썼던 붕대와 가위가 널려 있습니다. 4일 화요일 오후 이곳에서 한 50대 남성이 아무런 경고 없이 아시아계 할머니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It was a pretty big knife. It got knuckles on the handle, and it got like a blade. The blade has like holes in there, like a military knife. 중상을 입은 80대와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끔찍한 범행 직후 용의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났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54살 용의자 패트릭 톰슨은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범행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I mean,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more disgusting and awful. These folks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were targeted. 피해자들의 출신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욕설 등 증오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증오 범죄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한인 자매도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크게 다치는 일이 또 일어났었죠. 네,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LA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주 헤럴드 경제 이경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헤럴드 경제 이경주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님.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요. 지금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내드렸는데 아시아계 할머니 2명 또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붙잡았고요. 역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큰 거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네. 실제 근데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증오 범죄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예. 살인 미수랑 노인 학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때마다 보면 이제 뭐 마치 뭐 저희 경찰 당국이 이제 매뉴얼이 정해진 것처럼요. 예. 그 증오범죄를 기소하는 데까지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도 경찰 당국에서 좀 매뉴얼이 정해진 것 같은 뭐 답정너 같은 대답을 한데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은요. 며칠 전에 그 한인 자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괴한에게 폭행을 당해서 네. 크게 다쳤는데 영상이 좀 끔찍하더라고요. 피해자 지금 상태는 어떻고 가해자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뭐 가족들이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그 사건 직후에 이제 병원에 이송되셔가지고 뭐 30바늘 이상 꼬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언론 접촉을 극도로 좀 꺼려하고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가족들 그 피해자들 상태가 나온 건 없는데요.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이틀 지나서 지난 4일 날 그 용의자는 체포된 상태입니다. 체포된 상태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방금 전 샌프란시스코 상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시 뭐 증오 범죄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뭐 단순 폭행이랑 이런 관련 혐의로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또 입을 모으고 있네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걱정이 더 됩니다. 요즘 그렇죠. 한인분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여러 번 뭐 보도를 통해 나왔지만 지난해 이제 3월부터 이제 팬데믹이 본격화된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이제 3,000건이 넘는 아시아 관련된 증오 범죄가 일어났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뭐 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집계된 내용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 3,000여 건 중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절반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통계가 잡혀 있고요. 예. 또 이제 또 아무래도 또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그런 이제 범행이 많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걱정이 많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뭐 한인타운에 산책하다가 이렇게 뭐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언어적인 뭐 놀림이나 비하나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최근 들어서 저희 이제 한인타운에 계신 연장자분들을 보시면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 뭐 먹거리나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 인근의 한인 마켓이나 뭐 미국 마켓을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되게 잦으셨는데 예. 요즘은 그것도 굉장히 꺼려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른실뿐만 아니라 젊은층까지 뭐 예를 들어 페퍼 스프레이나 심한 경우에는 뭐 전기 충격기까지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일상 생활을 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이런 그 증오 범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더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 이게 사실 뭐 과거에도 이런 뭐 인종비하나 증오 범죄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예. 최근에 좀 급증하고 또 피부로 또 체감하게 된 게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본격화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처음에 이제 우한 바이러스라서 이제 진원지가 중국일 거라는 합리적인 그 당시도 의심이 많았고 예. 어느 순간에 또 미국에 또 이걸 또 극심하게 믿는 세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진실인 양 호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직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 집에 오랫동안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대상을 보면은 이제 단순히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동아시아 계통은 아무래도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생김새가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화풀이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아시아 증오 범죄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이걸 보는데 모방 범죄도 적지 않게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범죄, 이 아시아계를 향한 이런 증오 범죄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대책을 세웠습니다. 아시아 증오 범죄 방지법 얼마 전에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증오 범죄 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뭐 증오범죄나 차별금지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시행하던 법률 제도인데요. 여기 이제 아시아계 요거를 좀 더 보완한 법안이 이제 견해가 됐는데 요 내용이 보면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그 연방 법무부의 집행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이제 뭐 사건이 발생해도 각 지역 경찰에서 이거를 증오범죄라고 규정짓기가 되게 애매한 뭐 책임 소재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연방 법무부에서 이걸 지정을 해서 그걸 이제 총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제 처벌도 엄하게 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불편한 소수계를 배려해가지고 한국어를 비롯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제 한 라인을 또 온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라인도 넣는 게 이제 주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반 폭행보다 이 증오 범죄로 인한 폭행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죠. 가중 처벌이 되고 또 예. 별도의 또 벌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증오 범죄를 넘어가면 또 이제 단순히 뭐 형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예. 뭐 지난해 뭐 조지 플로이드 사건처럼 이제 인종적인 이슈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뭐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법안 처리도 됐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 시민사회는 그렇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또 한인 사회에서도 이제 그래도 과거와 다르게는 많은 또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뭐 40년 전에 92년대 4.29 폭동 때처럼 이게 저희가 이제 한인들이 맥없이 당하는 상황은 이제 아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지난달 10일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현직 주지사는 처음으로다가 한인회관을 방문해서 한인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시아계 이제 커뮤니티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서 논의했던 또 소중한 시간이 있었고 예. 또 최근 들어서는 각종 뭐 경찰이나 뭐 셰리프국이나 그러니까 치안 당국과 이제 접촉도 긴밀하게 하고 있고 또 뭐 정부 공간인 LA 총영사관은 총영사관대로 정치권이나 뭐 이런 사법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 연결을 해서 증오범죄 관련해서 주요 내용 짚어봤는데요. 지금 그곳 시간이 새벽일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미주 헤럴드 경제 이경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이천동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역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 측은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지나갔고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군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며 손 군의 아버지가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손 군의 아버지 손현 씨가 지난 4일 검찰에 낸 진정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이 모두 전관을 영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2년간 종합심사 낙찰제로 계약을 체결한 건설 기술 용역 64건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 38개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고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26건도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쇠붙이 때문에 달리던 차량 수십 대의 타이어가 망가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고양 일산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자유로 파주 방향 2~3포 분기점 근처에서 차량 20여 대가 낡은 볼트 등 쇠붙이를 밟아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갓길에 비상정차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5시 40분쯤 인천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70대 경비원을 때리고 말리던 50대 관리사무소 직원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마약을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사라 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베트남 마약상으로부터 들여왔는데요. 주택가의 원룸을 빌린 뒤 SNS를 통한 비대면 판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화장실을 뒤집니다. 변기 아래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꽁꽁 붙여놨습니다. 필로폰입니다. 맞아. 바로 옆 화장실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엄청 많은데. 많다고? 엄청나요. 오우, 야, 엄청나.
또 있어. 다시 한번 봐봐. 네.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유통을 시도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원룸촌, 경찰이 마약 조직 일당 차량을 덮칩니다. 원룸 내부 가방 안에선 돈과 마약이 나옵니다. 끊어.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구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은 두고 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인 거래소를 운영하면은 그동안 이 사람들이 거래를 계속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편리하게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2만 명이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22억 원어치. 사라 김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마약상 47살 김형열로부터 들여왔습니다. 경찰은 판매 조직 일당과 투약자 등 33명을 붙잡아 국내 총책 34살 A씨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 대부분은 강남 클럽 등에서 일하는 20, 30대였으며 투약자 가운데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삼성증권 직원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총수 일가의 그룹 지분율이 고려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지난 2012년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프로젝트 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씨는 당시 삼성전자와 물산의 대주주 지분이 취약하다는 점을 그룹집의 구조 문제점 중 하나로 분석한 대목과 관련해서 대주주가 고 이건희 회장 일가를 뜻하고 두 계열사 지분은 그룹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뒤에도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급 대책 물량이 풀리기 이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지은 지 34년 된 한 아파트의 전용 면적 79제곱미터는 지난달 23억과 24억에 잇따라 거래되며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은 걷어들이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진 데다 근처 압구정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부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반포나 잠원 일대 그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좀 빠져가지고 타 지역에 재건축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이 발효된 뒤에도 재건축 단지의 과열 분위기가 식지 않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더 올랐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노원구가 0.21% 오르며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서초와 송파,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전세와 월세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9개월 동안 반전세와 월세는 전체 전월세 거래의 34.1%를 차지해 직전 같은 기간보다 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난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전세형 공공임대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축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을 LH 등이 매입해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거나 중형 규모 위주의 공공전세 등으로 올해 3만 8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는 고3 학생도 포함됐는데요. 감염된 학생들의 동선에는 PC방이나 학원, 노래방도 포함돼 있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최근 이틀 사이 10명도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학생 확진이 확인된 어린이날에 전교생과 교직원을 다 불러 전수검사한 결과입니다. 집단 감염이 나온 학교 지표 환자는 1학년 학생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생이 앞서 확진된 아버지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아버지가 어떤 경로로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는 고3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학년 확진 환자들은 여러 학급에 나뉘어 있어서 추가 감염 우려도 큽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학생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학생들의 대략적인 동선을 보니까 학원, PC방, 노래방 등의 동선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 지역 학교 주변에 임신 선별 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CCTV 등을 확보하고 교직원과 학생 수백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밀접 접촉자의 확진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법원의 반환 판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만 각 대학은 등록금 부담을 학생에게 떠넘기고만 있다며 대학을 관리하는 교육부 또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혀서 백신 공급의 확대의 길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주요 7개국 G7 외교관 장관들도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서 업계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재권 면제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현근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싹쓸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다분히 의식한 결정입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 expect we'll have more now that the WTO meetings are underway. We'll have more to say very soon on this. 미 무역대표부는 최근 백신 제조사와 만나 지재권 면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WTO와도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WTO에서 진행되는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은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That process will take a series of months and requires a unanimous point of view to move forward. 게다가 제약사들의 강력한 반발도 문제입니다. 제약사들은 백신 지재권 면제가 전염병에 대한 기업 대응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공화당도 지재권 면제에 부정적이고 제약사 눈치를 보고 있는 일부 선진국의 동참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실제 백신 지재권 면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20대 여성이 9쌍둥이를 출산해서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아주 작고요. 저체중이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는데요. 아기들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모두 생존한다면 세계 최다 쌍둥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 상태를 시시각각 관찰합니다. 여아 5명에 남아 4명. 모두 지난 4일 태어난 쌍둥이들입니다. 정상 주스도 못 채우고 0.5에서 1kg의 초극소 저체중으로 태어난 만큼 아기들은 각종 장비를 몸에 달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기 엄마도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올해 25살의 이 산모는 임신 6개월째에 말리에서 모로코로 건너왔습니다. 현지 의료기술이 열악해 다둥이를 낳을 수 없어 말리 정부가 이웃나라 모로코에 수술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هاد السيده هذه جات عندها 25 اسبوع ديال الحمل، هاد 25 اسبوع ديال الحمل ما كاينش ممكن لينا تولد في هذاك الساعه، دونك خاصها لابد من مده الحمل طوال مينيموم توصل 30 اسبوع. 30 اسبوع تقريبا 7 شهور ونص 8 شهور. 초음파 진단에서 아기들이 다 잡히지 않아 수술 전까지 아기 엄마는 칠둥이를 가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구둥이 임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기 엄마가 임신 전 배란 촉진 등 특별한 시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1년 호주와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도 구둥이가 태어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생존하지 못해 이번에 태어난 아기들이 생존한다면 세계 최다 쌍둥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기네스 기록에는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8쌍둥이가 올라 있습니다. 한편 말리 정부는 출산한 산모와 가족들을 치하했습니다. 산모와 아기들은 몇 주 뒤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요즘 식물이나 채소 등을 집안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버섯이나 인삼처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은 작물도 생각보다는 집안에서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학무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대신 버섯이 가득합니다. 여러 종류의 느타리 버섯과 노루 궁뎅이 버섯 등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 버섯 재배 비결은 시중에서 파는 버섯 재배 도구. 신선하고 습한 곳에 두고 매일 물만 뿌려주면 버섯이 쑥쑥 자랍니다. 온도랑 습도만 좀 잘 맞추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은 귀엽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올 때마다 좀 자라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인삼을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어린 삼을 사서 냉장고에 사나흘 정도 보관했다가 화분에 옮겨 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2, 3주 지나면 잎과 줄기를 먹을 수 있고 인삼 뿌리는 3, 4개월 뒤에 먹을 수 있습니다. 대파는 뿌리 부분을 10cm 정도 잘라 화분에 심어두면 됩니다. 대파가 자라면 흰 뿌리 외에 파란 잎 부분만 잘라 먹으면 되는데 보통 2-3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채석삼, 대파, 버섯에는 진세노사이드, 베타카로틴, 베타글루칸과 같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더 권장할 만합니다. 우울증이나 무력감을 극복하고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이색 작물 덕에 정신 건강은 물론 식탁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화분 매개용 꿀벌로 국산 골드키위를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정 과정에 꿀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인공 수분보다 열매가 맺는 비율이 1.8배 높고 과실의 무게와 종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벼에 모를 낼 때 지금보다 모의 밀도를 30% 정도 줄이는 게 경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를 심을 때 밀도를 낮춰도 수확량에는 차이가 없고 노동력은 27%, 생산비는 42%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황사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대전 21도, 광주 22도로 예상됩니다. 어버이날인 토요일에는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상황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